Ever since I was a child, I have always wondered about Asian history. My grandfather was a prisoner of war in Japan during World War II. I feel a connection between the history of this place and my family. The first time I came here, I approached this sign and I couldn't read it perfectly. But then I went around and I saw these photos and I was shocked. What happened here in 1950? This story starts with these photos. 계절은 오래된 기억을 싣고 돌아온다. 오빠 보고 계시죠? 오빠 보세요. 이쁜가? 예전에 오빠랑 같이 우리 시골집에 백일홍도 심고 분꽃도 심고 옛날 생각나서 우리는 백일홍을 많이 사다 심었어요. 오빠 생각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하루하루. 하늘 찬따지 잘한다. 계속해요. 하늘 찬따지 검을 검을 홍 으이그 현 거물현 다시요. 하늘 찬따지 검을 현 누를 황 옳지 인자 잘하네. 오빠. 술란의 오빠 신석호. 집안의 장손이자 두 딸의 아버지였던 사람. 그건 저희 오빠가 쓰신 책. So 공부하는 책. 저희 집에 글방을 안 쳤어요. 서당이라고도 하고 글방이라고도 하고 그러고 밤에는 동네 분들이 원문 모르는 분들 모셔다 놓고 가르치고. For over a year, I've been working at Daejeon Donggu office in order to research and report about the Goryeo-gol incident. I have been gathering much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is work. And I started to talk to local people as best as I could. When I met Shin Sun-ran, it was an important moment in understanding this tragedy for me. 그때가 1949년 음력 8월 추석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와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뛰어나가면 이렇게 난 내 발로 걸어가겠어. 석호야! 석호야! 언니 별일 없을 거예요. 갔다 올게요. 오빠 석구야 오빠 석구야 석구야 저희는 오빠가 아버지에 따라서 농사일을 도우시고 공부하시고 야학 가르치고 한 거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뭔가 해서 이렇게 데려갔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납니다. 김구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울으시고서 얼마 안 가서 끌려갔으니까. 해방의 감격도 잠시. 한반도는 이내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 통치에 들어갔다. 냉전의 시작이었다.
전국은 혼란스러웠다. 통일 정부를 원했던 사람들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다. 김구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1948년 미국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과정에서 좌우의 이념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단독 정부 수립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분단으로 간 것을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국 감옥으로 끌려오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한 명령을 받았다가 그것을 반대해서 봉기를 했던 여수 14연대 군인들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관련자들이 대전 형무소에 이제 수감 중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대전 형무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사상범과 정치범들이 이곳으로 모였다. 술란의 오빠 신석호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좌익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잠이 안 오지? 여가 들어오면 다 그런 것이여. 근데 뭔 죄를 짓고 들어온 것이오? 그 죄는 무슨 죄게? 우리가 뭐 빨개 있고. 맞아요. 죄가 없으니까 금방 출소할 수 있을 거예요. 출소하면 뭐더게? 어린 딸들도 있고 가르치던 야학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또 멋지네. 어쩐지 똑똑해 보이더라고. 난 오늘 엄니가 보고 싶소. 우리 엄니 나물 손맛이 기가 막혀본디.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른다 아나요? 둘이 먹당 둘 다 죽어구나. 그만 모르는 거 아니? 시방 다들 나를 보고 비웃는 것이요? 아휴, 해방만 되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걔매 세상 맨대로일 줄 알았신데 이게 하루하루 지옥인 게. 쓰잘데기 소리 말고 잠이나 자더라고. 그 꿈에서 나물 먹다 죽지 맙소. 걱정 마셔. 하늘, 천, 따, 지, 거물, 거물, 현, 와. 어머니가 면회를 가셨죠. 대전서 공주까지 100리가 넘습니다. 울면서 이제 걸어서 오신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어머니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웃는 것도 못 보고 저희들하고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들어가. 석구야. 저 괜찮아요, 언니. 금방 출소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가 뭔 죄가 있다고. 애들은 잘했죠? 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냐요? 잘했어. 아이고 내 새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대전 형무소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I began to research it. So I started to visit the place where these things were meant to have happened. During my research, I found some shocking photographs and documents. These are 18 pictures taken by America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이 사진들은 누가 찍었는가? 바로 GHQ 미 급동 사령부와 연락장교 역할을 했던 에버트 소령이 이 사진들을 찍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1950년 작성된 미군의 기밀 문서. 그해 7월 대전에서 정치범 1,800여 명이 집단 학살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와 함께 18장의 현장 사진도 공개됐다. 겁에 질린 사람들, 무참하게 내팽개쳐진 육신들. 누가, 왜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한반도의 전쟁이 시작됐다.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은 북한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국군은 속수무책이었다. 6월 27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특별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몸을 피했다. 임시 수도 역할을 맡게 된 대전. 얼마 후 대전 형무소로 긴급 전화가 걸려온다. 예, 대전 형무소. 예, 알고 있습니다, 검사장님.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위에서 연락이 왔어. 어떤 연락이? 다 없애라는 명령이요. 뭘 없앤다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 죄수들이 인민군에 합세하지 못하게 좌익 극렬 분자들을 전원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이요. 네? 상부에서요? 교도관 이준영은 귀를 의심했다. 큰일 났어. 지금 검사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 새벽 미명을 기해가지고서 대규모 적의 공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말이 공산당의 우두머리 책임자들을 사살하는 명령이요. 전화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요.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지금 장차관이 자기만 살겠다고 국장까지 다 도망갔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일세홀레오는데 그때 나이는 젊었지만 야, 전자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빨리 가! 빨리! 대전 형무소로 육군 헌병대가 파견됐다. 명령에 따라 좌익으로 분류된 재소자들은 무작정 트럭에 태워졌다. 이준영은 이들의 호송을 맡았다. 자, 출발하지. 진짜 우리 어디로 끌려가는 것이요? 우리나라 군인들인데 뭐 우리를 어떻게 하겠슈? 여기! 트럭은 대전 산내, 지금의 골령골로 향했다. 그들은 닥쳐올 운명을 알지 못했다. 빨리 우리 보내! 빨리! 뭐해! 와! 빨리 와! 뭐해! 빨리 가라고! 빨리 보내! 빨리 위로! 빨리 올라와! 올라가! 빨리 가! 빨리! 준비! 무슨 준비요? 무슨 준비? 세상 살려줘 있어! 제 네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줘 있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발사! 술란의 오빠 신석호는 여기서 최후를 맞았다. 죽음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 죽은 자들 가운데는 형기를 거의 채우고 출소를 기다리던 죄수도 있었다. 깊이 3m, 총 길이 1km. 죽음을 죽음으로 덮은 구덩이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 됐다. 아무리 불량민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없는 빨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죽이는 건 아니죠.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졌고 그 죄에 의해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대한민국의 형벌체계 안에서 수감돼 있으면은 전쟁이 터졌으면 안전한 곳으로 후방으로 보내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민군은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렸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전쟁 범죄입니다. In the place where the incident happened, the mountains and valleys have become a huge cemetery. I have this strange feeling whilst I walk in the forest. Why is this place hidden like this? How many bodies are buried here? The truth is buried under the ground. These trees and forests must have witnessed the whole truth of that day 71 years ago. 곤령골의 참극은 오랫동안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알고도 쉬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참회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대전형무소 교도관 이준영. What kind of trauma did your father experience because of what he witnessed? 저희 아버지가 깨어 있는 거예요. 새벽이나 이럴 때 보면 저희 뒤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버지 뭐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 아버지가 좀 황당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왔다 갔는데 네가 알 거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괴로웠겠죠. 사람을 그렇게 처형하는 현장, 학살되는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27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 이준영은 1950년 여름의 일을 고백했다. 제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 다니까 1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호가 길이가 그러니까 한 50m 되는 것이 몇 개를 미리 팔았을 때다.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어떻게 처형하는가 말이지. 10명을 머리를 갖다 이 작은 구덩이니까 여기다 나란히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거 이렇게. 그러고서 사수 앞으로 하면 말이지 덩어리 있는 데가 발 딱 대고 발사하면 말이지 후 두부에다가 발사한단 말이야.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확인 사살을 하려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나온 뒷좌석에서 부장님이랴. 부장님 나 안 죽었어. 나 좀 한 방 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부장님, 나를 한번 쏴주셔. 뭐 고통스럽지 않아요. 제발. How come he decided to testify to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내가 겪고 봤던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유족들에 대한 예의고 또한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희생된 사람한테 좀 빚을 갚는 것이다 생각하셨어요. 스스로 좀 덜어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의 의무다, 책무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용기를 냈던 거죠. I found another witness. He was there in that valley 71 years ago. 해만 자고 있는데 대한청년단 간부들이 나오라고 땅 파는 연장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 뭐라고 하는 일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자고 해서 가는 거야. 그 꼴짝이로 이제 데려가는 게 군인들인가 경찰인가 밭을 팔아요. 못한다고 하면 권총으로 화를 따닥 말하자면 죽인다는 겨. 그래 그거 파는데 갖다가 앉혀놓고 총으로 쏴서 밀어넣고 그래. 발사! 다음! 그냥 미섭지. 숭직하게 아니라 미서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거 막 묻었어요. 묻어. 덮어줘. 그때 이제 명령으로 하나 이렇게 합숙지 하는데 하고 그지. 내가 16살 먹었는데 그 나이에 사람 죽이는 걸 봤어. 뭐 전쟁하는 걸 봤어. 그 미쳤고. 그거 끝나고 집에 와서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앓고 그래. 이제 나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는 안타 죽었어. 안타가 죽었다고 하나. 지금도 가끔 꿈이 보여. 꿈이 이래. 혼자 자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도 간단했던 그 여름. 처음으로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그날의 검은 구덩이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다. Thousands of inmates imprisoned in Daejeon were executed en masse. For what great sin did those thousands of people deserve to be killed?
What were the criminal charges? There were criminals among them, but most of them were political prisoners. Their criminal charge was that they had a different ideology, and the price for that crime was their death. 누구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골령골에서 죽어간 이는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 말고도 더 있었다. 천상 닮은 게 제 아버지 성질 닮았어. 성질도 닮고 술 안 먹는 것도 닮고 얼굴도 닮고 닮았어.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한 조각이 없다. 그냥 보도연맹으로만 돌아가셨다고 했지 뭐 자세히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죠. 뭐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 동네 사람들도 보도연맹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국민보도연맹. 당시 마을엔 이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반장들이 가져가는 게 무조건 도장만 가져가는 거 봤지. 못 가져가게 하면서. 그게 가져가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도장 하나 잘못 찍고서 그렇게 되었어. 한번 나가봐도 못하고. 정부 수립 후 혼란이 계속되던 1949년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된 반공단체 국민보도연맹이 생겨났다. 하지만 여기엔 좌익 활동과 무관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조직으로 가고 지방으로 갈수록 인원이 할당되면서 실질적인 좌익 활동과 관련 없이 보도연맹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정부에 보리쌀 한 대든 비료를 조금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도장이 찍혀 있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입을 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전쟁이 터진 6월 25일 오후 전국 경찰서에 무선 명령이 하달됐다. 요시찰인 단속 명령. 이를 신호로 전국에서 보도연맹 관련자들이 체포됐다. 대전 충청 지역에서 체포된 보도연맹원들은 골령골로 끌려갔다. 발사! 민간인 살상 사실은 당시 미군의 전투 일지에서도 확인된다. 민간인 1,400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 대전 인근 산에 매장됐다는 기록이다.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전향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국가가 보증을 했던 조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민보도연맹원에 가입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은 게 아니라 살생부가 됐던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거기 대사동에 하나둘이 아니요 여러 집이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야 찾으러 가 신체 찾으러 가자고 이렇게 들썩거리니까 팔도 빠지고 다리도 빠지고 뭐 어떻게 거스게 할 수 있어? 어디가 어때? 없어. 그냥 이렇게 포감 있어서 못 찾아. 낮에서 밤으로 다시 그 다음 날로 학살은 약 3주 동안 이어졌다. 형무소의 여성 재소자들도 무참하게 처형됐다. 골령골 총 8곳의 학살지를 모두 연결하면 그 길이가 무려 1km.
최소 1,800명, 최대 7,000명의 민간인이 한국전쟁 시기 여기서 숨졌다. 술라는 오빠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빠! 오빠! 술란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고모. 너하냐? 아이고. 잘 계셨죠? 너도 잘 지내냐? 예. 내가 너 읽어주려고 불렀어. 고모 그게 뭔데요? 아버지 책. 아유 어디서 아버지 책을 구했어요. 아유 아버지 사진도 있네. 우리 아버지야. 외정시대 진영 갈 때 머리 깎고 찍은 사진이야. 보면 눈물 날라고. 그런 아버지를 나는 얼굴도 기억도 없고. 네가 어떻게 알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면은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 하는데 나는 도대체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 단어를 써먹어 보질 못했으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애들이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뭐야? 이러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면서 지금 생각하니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말할 수 없이. 옛날에는 아버지 말만 하면은 뭐 이북 뭐 이런 얘기하면서 꼭 나쁜 짓 하다 돌아가신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일 취급받았어. 우리 아버지 세상 잘못 만나서 그랬는데 다음 세상이 있다면 아버지 꿈 마음껏 펼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기를 바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Her personal feelings about what happened to her brother should be understood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I wonder, who was truly responsible for this tragedy?
Were the people who pulled the trigger criminals? 여기 보면 탑 레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인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톱 레벨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당시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 학살이 한국 최고위층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네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줘 있어. 발사! 다음! 인간이 인간에게 해선 안 될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네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줘. 전쟁은 그런 것이었다. 우선 가장 큰 가해자는 사실 국가죠. 국가.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의 이제 지휘를 받아서 군대를 지휘했던 라인,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그러면 이 미 군사고문단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군의 민간 학살을 미군들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까. 그러한 민감한 사건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고서로 담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은 한국군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세력이었고요. 전쟁에서의 어떠한 이런 민간 학살 같은 것들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강대국이라고 한다라면 그 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한국군들을 말렸어야 되죠. The facts about Goryeo-gol continue to surprise me. I discover something new about Goryeo-gol every day. I also found information about a British man like me who visited Daejeon about 70 years ago. Alan Winnington. 파죽지세로 남아한 북한군은 7월 21일 대전을 수중에 넣었다. 영국 기자 앨런 위닝턴은 이때 북한군을 따라 대전에 왔다. 골령골에서의 학살이 끝난 직후였다. 학살 현장을 방문한 위닝턴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알렸다. 위닝턴의 생생한 고발은 또 다른 비극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1950년 9월)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는 빠르게 뒤집혔다. 북한 인민군 사령부엔 퇴각 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바로 이때 대전 형무소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 형무소 마당과 우물마다 잔혹한 죽음이 흘러넘쳤다. 대전을 떠나기 전 인민군은 형무소에 수감된 우익 인사들을 서둘러 처형했다. 이 시기 대전 지역 민간인 약 1,500명이 인민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신체를 파냈는데 보니까 총으로 놔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도치로 찍어 죽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죽여서 그래 신체는 의복을 보고서 찾아왔습니다. 신체를 찾아도 찾지 못한 사람도 하도 흠하게 해놔서 찾지 못한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적이 가슴이 아파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사람들의 시신이 아주 꽉 차 있었답니다. 부패하기가 이럴 데가 없으니까 이 핏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뽀글뽀글 물만 있는 게 아니고선 이게 머리가 베면서는 거품이 뽀글뽀글뽀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그 옆이 한 1m짜리 그 우물이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물은 그냥 꽉 차버리고. 근데 아하, 우물이 다 이렇게 죽였구나. 이게 인민군이나 공산군이나 대한민국군이나 동족 상잔의 비아니냐 말이지. 저희 아버지가 한번 들어갔다가 시신을 꺼내고 또 다른 분이 들어가고 교대로 해서 요 안에 이제 깊이가 더할수록 공포감이 더했다는 거예요. 그 공포감을 아버지가 나중에 평생 기억을 하셨어요. 드레박이 내려오는 그 타임에 껌껌한 상태에서 Fate is too 시신의 cruel. 얼굴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데 Lee Jun-young witnessed 2 massacres by 2 different perpetrators. Ideology can only be an excuse or rationalization for this. No one deserves to die. There is no righteous massacre. 전쟁에서 상대의 학살이 있었고 어느 학살이든 잘된 학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학살의 아픔들을 우리가 품어서 진실규명도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요. 인민군에 의한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전쟁이 진행되는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많은 이제 조사 활동이라든지 뭐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이 학살 사건은 사건 발발 5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 70여 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그 파헤침이 사실 불균형이 너무 심했어요. 전쟁의 참극을 끌어안은 채 침묵으로 이어진 세월. 진실이 얼어붙은 자리 위로 오해와 모멸이, 냉대와 외면이 겹겹이 쌓여갔다. 골령골은 2005년 과거사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민낯을 내보일 수 있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한다. 뼈와 영혼이 산처럼 쌓인 골짜기. 땅속에 잠든 진실은 깨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6월 9일부터) 골령골에선 정부 차원의 유해 발굴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과거사법이 개정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다시 열렸다. 온기가 없는 부서진 뼈조각들은 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존엄한 인간이었음을. 석호 오빠 아니십니까? 오빠, 석호 오빠 대답이 없네요. 여기에 계신지 흔적이 다 부서져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To me, this place is like a huge mosaic. I believe that the pieces of dried bone will fill the blanks in this mosaic one by one. The brutal history has erased even the horror of death.
we stand in front of the longest line of graves in the world. 나는 국가의 피해를 입은 자손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억울했다. 그런 사람이 그 남아있는 한 국민 화합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덮어놓고 그냥 그건 지난 역사니까 우리가 그냥 앞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가겠죠. 가는데 안전하질 않아요. 그건. 가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문제의 중요성은 지금도 우리의 인간성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또는 사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게 이 문제라는 거죠. Those who don't remember the past are doomed to repeat it. History is a cycle. And we all participate in it, whether we like it or not. (71년) 전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최대 7천여 명의 죽음. 한국 근현대사상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없었다. 곤령골 사건의 진실이 담긴 보고서. 반세기 동안 묻혀있던 수많은 희생자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런데 보고서에 밝혀진 희생자들 이름 사이로 가려진 이름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의 이름은 왜 감춰진 것일까? (4월의) 제주는 곤령과 맞닿아 있다. 제주 4.3 평화공원. 이곳에 대전인 행불인 묘역이 있다. 왜 제주에 대전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묘역이 있는 걸까? 이곳에는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하얀 이름으로만 남겨진 수많은 묘비들이 있다. 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 당시에 7년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있은 대전에 가신 분들은 전부 보면 7년형을 받았는데 한 302명 정도가 갔어요. 한 60이 다 돼야 아버지가 그 대전 영모소에 가서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한스럽게 살아왔어요. 이들이 끌려간 곳은 대전 형무소였다. 1950년 당시 대전 형무소에는 일반 범죄자뿐 아니라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연루자들이 대거 수감돼 있었다. 6.25가 발발하자 이들은 곤령골에 끌려가 집단 사살을 당했다. 총살 이후 한동안 비가 내리면 개천에 붉은 핏물이 흘렀다는 곤령골. 역사 속에 숨어있던 곤령골 사건은 반세기가 지나서야 정부로부터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받았다. 수많은 희생자의 이름이 드러난 것도 이때다. (1952년) 곤령골에서 아버지를 잃은 전미경 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모시고 왔어요. 이름만 부르시던 아들이에요. 70년 만에 아버님 보셔요. 전미경 씨를 비롯한 곤령골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희생자의 이름은 되찾았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골짜기 거대한 무덤 속에 뒤엉켜 묻혀 있다. 아버님 뼈는 다 부서지고 이 하늘 어떻게 풀어야 해? 이 하늘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요? 대체 이들은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대전 산내 곤령골 사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0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역사 위에 드러났다. 정부의 과거사 기본법에 따라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공개된 정부의 조사 보고서다. 2006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첫 조사에 착수했다. 저희 위원회 이외 발굴은 독립된 정부 기관 차원에서 처음으로 그 진실을 밝힌다는 점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야 양측에서 추천한 위원 14명으로 구성됐고 3개의 조사국에 별도의 조사팀을 둔 대통령 직속 독립국가기관이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4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2010년 12월 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이유 없이 죽어간 희생자의 이름이 하나 둘씩 드러났다. 그런데 희생자의 이름들 사이로 익명의 이름이 발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희생자일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일까? 왜 감춰진 것일까? 일부 공개된 자료에는 이름을 다 지우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었고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고요. 공식 문서를 찾기가 힘들었고 공식 문서 외에 그걸 좀 보충해 줄 만한 그리고 뒷받침해 줄 만한 그 증언이 필요했는데 증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감춰진 이름을 알고 싶었다. 먼저 정부 보고서에 무려 20번이나 등장하는 신모중이. 그는 누구일까? 니네 제대로 안 쓰면 너네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한 거잖아요. 예. 장교처럼 보이는 요 인물이잖아요. 예. 저희 추정하는 게 혹시 이분이 심중이가 아닐까라고 유추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좀 입수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박만순 씨는 지난 수년간 6.25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조사 연구해왔다. 그러던 중 신모중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됐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실명은 안 나오고 헌병중위 이것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자력표를 입수를 하면서 이 사람이 1950년 7월 13일까지 대전에 근무했다. 이게 명확하게 자력표에 표기된 자력표를 입수를 하면서 그 대전 산내 학살 사건을 진두지휘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곤령골 사건이 벌어진 시점 정부 보고서 헌병대 중위라는 직책까지 신모중위와 일치한다.
신모중이가 직접 작성한 자력 기록표에는 1950년 5월 1일 헌병대 중위로 진급해 같은 해 7월 13일까지 대전에 근무했다고 적혀 있다. 이 양반이 그 육군 중령으로 예편을 하면서 그 성신여대 그 재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총장에서 이사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경받는 어떤 교육자상으로다가 이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곤령골 사건의 핵심 책임자에서 존경받는 교육자가 된 심중이. 그는 과연 누구일까? 신모중이는 1986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생전에 이사장으로 재임했다던 학교를 찾아갔다. 어렵게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그 전까지 전혀 모르다가 과거 이사장도 했던 분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멍하다고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진짜 비인간적인 일이 과거 행적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청산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건지. 듣고 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모든 병이란 것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병을 낫게 하려면 널리 알려라. 보고서에 따르면 심중이는 부하들에게 위협 사격을 하면서 재소자들을 직접 처형한 인물이다. 네가 맞으려 하는 솔로. 심중이의 이름은 바로 심용현. 내가 먼저 쏠 테니 뒤따라 확인은 사살하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보면 최소한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학살의 진두 지휘 책임자였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3,200명 정도입니다. 심용현 중위에 대한 진실이 묻혀있는 동안 학교는 교육자로서 공적을 취하하는 동상을 세우기도 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용현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 발생한 성신학원의 모든 과오에 대해 학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2019년 6월 곤령골 사건의 책임자 중 한 명인 심용현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자 학교는 공식 사과하고 동상을 철거했다. 현재 심용현의 동상은 학교의 한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감춰진 이름이 역사적 진실에 밀려 거대한 파도에 밀려 드러나고 만 것이다. 곤령의 상처는 다시 제주로 되돌아왔다. 백여옥 씨는 4월이 되면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행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늦게나마 보람 있는 일입니다. 상처 입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애써주신 제주 1948년 11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던 군인들은 가족과 함께 도망치던 백여옥 씨의 아버지를 이유 없이 붙잡아
대전 형무소로 끌고 갔다. 야, 우리 아버지 죄도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나아본 댕기다가 내어버서 그 산에 가서 그 살라고. 아버지 난에 불면 안 돼요. 난에 불면 안 돼요. 자기 일을 뻑 업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업어서 댕겼어요. 그는 그 순경들이 우리 아버지를 그 경찰들이 우리 아버지를 이제 죽였으니까 그런 대가를 해줘야 나는 마음이 풀겠어요. 진짜 죄 없는 아버지를 그런데 그 몰아다가 죽였다는 거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무트로 낯선 땅 곤령골로 끌려온 제주 사람들은 끝내 푸른 바다를 다시 볼 수 없었다. 4.3 사건 진압 당시 제주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름이 있다. 당시 육군 제9연대장이었던 송효찬 소령이다. 우리 가족이 송효찬 그 장군 당시에 집단 학살을 당해서 몰살하다시피 됐는데 그 진실화위원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딱 요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국가가 인정하는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어서. 제주는 핏빛 그 자체였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 이후에 진압을 목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다. 가혹한 방법으로 제주를 탄압하라는 내용이다. 송효찬 소령은 1948년 10월 제주에 포고령을 내렸다. 작전명은 중산간 마을 초토화. 토벌대는 자신의 죄를 자백한 사람을 총살했고 청년이 사라진 집안의 가족을 도피자 가족이라 죽였으며 민가에 들어가 협조 요청에 응하는 사람들도 함정 토벌이라는 작전으로 사살했다. 당시 제주 인구 30만 명, 그중 10분의 1인 3만 명이 이때 희생됐다.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복도배로 간주해 총살한다. 제주 중산간 마을은 한덤이 재가 되어버렸다.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곳에서 송효찬 소령의 또 다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자유의 수호자로, 공격 작전의 명장으로 송효찬 소령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금성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태극 무공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또 하나의 감춰진 이름이 눈에 띄었다. 곤령골 사건의 진두 지휘자였던 헌병사령관 송모 대령이다. 1948년에 송효찬 소령과
1950년 송모 헌병사령관. 이 둘은 동일 인물이 아닐까. 송요찬 소령이 잠들어 있는 청양군을 찾았다. 청양군엔 그의 종친과 동문회가 세운 공적비가 세워져 있고 최근까지는 군이 지원하는 송요찬 소령의 선양 사업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고향에서는 혹시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송 장군이 그 단합 혼자 생각일로 하든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거 수계는 모든 게 대통령 명령하에 했더라고. 대통령 명령하에. 그 양반이 참 한쪽 일로는 영웅이며 한쪽 일로는 그것 때문에 조금 걸리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양반이 크게 잘못했다고는 않는데 몰랐습니다. 6.25가 시작되고 국군이 최전선을 오르며 북한군과 사투를 벌일 때 송모 대령은 거꾸로 헌병대와 함께 남아있다. 무슨 이유였을까? 전쟁기념관 내 2013년 호국인물 선정 자료에서 송요찬 소령이 1950년 4월 18일 헌병사령관 대령으로 임명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위에 보고된 당시의 헌병사령관은 단 한 명. 그리고 대전 형무소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에 대한 총살을 명령하고 총살 집행을 직접 지휘한 사람. 송모 대령의 이름은 제주 중산간 마을을 불태워 초토화 작전을 한 송요찬 소령이었다. 한국전쟁 일주일 후 송모 대령이 산내에서 직접 사상범들을 총살했다. 중앙경찰청에서 전문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헌병 중에서도 한 명이 당시에 거기 산내 현장에 동원됐다고 했는데 그 헌병은 정확히 송요찬의 이름을 들면서 송요찬이 직접 지휘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요찬이 그때 헌병 사령관이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름도 나왔었고 서울시 그러니까 경찰청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했고요. 그리고 진실화의위원회에서 자료조사를 했을 때 그 경찰서 공문도 수집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헌병사를 보더라도 오열을 처리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 호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에 자기 국민들을 어떻게 여겼던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투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민간인들을 국민보도연맹을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전투로 둔갑시키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한국전쟁 전개 과정에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전투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민간인들을 죽이는 거죠. 인민군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인민군들만 공격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한국전쟁 이후 골령골 집단 처형은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50년 6월 28일에서 30일까지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와 예비 검속된 보도연맹원 등 총 1,400여 명. 두 번째 집중 처형은 1950년 7월 3일에서 5일까지로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연루자 그리고 정치 사상범 1,800여 명. 세 번째는 7월 6일에서 17일까지 대전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 총 3,700여 명이었다. 보도연맹원이라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남로당원 혹은 좌익활동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구잡이 가입을 시켰거든요. 당시 우리나라 그 성인 남성들 중에서 70% 이상이 문맹자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대전 형무소 수감자들 중에서 물론 정치범들이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전원은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윤정희 씨 아버지는 이웃의 협박을 받아 남로당 가입소에 도장을 찍었다. 그 후 좌익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위에서 갖다 막 추럭으로 푸니까 위에서 있는 사람은 꿈을 대면 종이로 쐈지만 아버지가 밑으로 들어갔는지 아버지가 총을 맞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생매장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우리 할머니는 대전 땅을 쳐다를 안 보셔서 해 뜨는 쪽은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저기 했다고. 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의 시작이었다. 시집이 뭐요? 못했죠. 내 동생도 잘생겼는데 연자들 때문에 못 다니게 건설 현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뇌를 다쳐갖고 정신 돌았죠. 엄마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 하나요. 저 하나. 그 연재제 때문에 저는 그거 애들 아빠랑 살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애들 둘 낳았는데 어느 날 돌아 빨갱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더러운 피 섞인 빨갱이라고?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 전시하라고 해도 그 형무소 수형자들이나 혹은 보도연맹원들이나 그 예비검속 당한 사람들을 국가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처형, 즉 학살한 것은 그거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곧 국가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총알구멍이 뚫린 유해가 나올 때마다 유가족들의 가슴은 또다시 응어리진 상처에
해무찌를 하듯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2010년 6월)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상규명을 마치고 홀령골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형무소 재소자들을 불법 구금 사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희생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권력에 의해서 고귀한 생명에 희생되었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밝혀졌고 국가의 사과가 이어졌다. 이제 진정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한 걸음이 남아있다. 감춰진 이름을 펼쳐내는 일이다. 당시 진화위가 공개하지 못했던 정부 보고서. 우리는 미공개 심의 의결서 한 권을 입수했다. 미공개 심의 의결서엔 조사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던 감춰진 이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심용현 중위, 송효찬 대령, 그리고 또 다른 이름들. 홀령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다. 대부분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불행한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나 없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희생될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동원됐던 사람들과 별개로 소위 말하는 빨갱이는 당연히 희생되어야 된다. 지휘했다는 자체는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이게 잘못된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념을 가지고 부수적인 피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당시 장교도 있었습니다. 감춰진 이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진실의 문을 열기로 했다. 심의 의결서에 적혀 있는 핵심 인물들의 이름들을 공개하는 것이다. (7천여) 명의 처형은 짧은 몇 마디의 지시로 시작됐다.
때 대전영무소 예, 알고 있습니다, 검사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대규모 공습이 있으니 좌익 극렬 분자를 처단하라. 당시 대전지검장 정재환. 그의 전문 한마디에 수천여 명이 땅에 묻혔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감춰져 있었다. 골령골 사건의 감춰진 이름, 정재환 검사장의 흔적을 추적해봤다. 그는 부산 유명 사립대의 설립자가 되어 있었다. 석당이라는 그의 호를 딴 이름의 건물도 학내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석당 정재환.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골령골 사건 이후 법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흔적 어디에도 골령골 사건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그의 행적을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입학식, 졸업식 뭐 이런 데 참석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외적으로 무슨 협의회다, 회의다 이런 데 참여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렵게 학교 법인 이사장과 연락이 닿았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그거는 내 어려서 모르는데, 그거는 그 얘기나 돌아가신 분하고 관련이 없을 거예요. 검사장이 무슨 사형 우는 소리도 할 수 없을 게고, 거기 보도연맹 우는 그런 것도 내 모르고, 그 기록이 있는지 생겨보소. 뭐 때문에 그걸 찾는 거. 검사장이 무슨 그 정부 그 명령에 따라서 어쩌고 그런 법은 없지. 얘기를 그만둬요. 내가 몰라 하겠어. 알아들어요. 내 말. 저 사건. 이 명령에 대한 온당한지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이제 지금 와서 상부에서 내린 명령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무조건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걸 실행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재환의 이름은 골령골 사건의 기록에서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알아야 했다. 그리고 찾아야 했다. 감춰진 이름들 사이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다. 누가 명령을 내렸는가? 왜 지시했는가? 1950년 9월 23일 주미대사관 소속 에드워드 중령은 한국의 정치범 처형이라는 A1 보고서와 사진을 미국에 보냈다. 명령은 최고위층, 즉 톱 레벨에서 내려온 것이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이후 정부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좌익 세력에 대한 치안을 강화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다. 정부는 인민군의 공격을 피해 1950년 6월 28일 대전으로 임시 수도를 옮긴다. 정부는
충남도청에서 국민은 안심하라는 라디오 연설 방송을 한 뒤 대통령 긴급명령 1호를 공포했다. 전쟁 같은 비상사태에서 반민족적, 비인도적 범죄자를 처단하라는 명령이다. 그 사람들 눈에는 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권의 적이고 그 적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제 죽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처럼 도망가면서 자기가 잡고 있었던 사람들, 적을 도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쭉 죽이고 간 사례. 이런 사례는 낫지도 없을 겁니다. 명령이 있던 다음 날 대전 형무소 재수자들은 군경의 트럭에 실려갔다. 실려간 재소자들은 대부분 정치범들이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처형의 지시는 일사불란했다. 내무부 백성욱 장관은 장석윤 치안국장에게 이는 충남경찰국과 대전경찰서 및 각 경찰서에 하달됐다. 명령을 받은 경찰서는 독찰반을 운영해 좌익 검거에 나섰다. 법무부에서는 이우익 장관이 재소자 인계와 총살을 승인했고 대전지방검찰청 정재환 검사장은 이들에 대한 처단 명령을 내렸다. 군의 경우 지금의 기무사와 같은 CIC와 헌병대가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장도영 국장의 지휘 명령 아래 CIC는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살해 과정을 지휘했다. 헌병의 경우 충청남북도 위수사령관이던 이형근 준장의 지시 아래 송여찬 대령, 심용현 중위에 전달돼 처형을 직접 실행하거나 이행했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35명의 이름. 찾아내고도 밝히지 못한 감춰진 이름들이 최초로 공개되는 순간이다. 역사는 결국 이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지 못했고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0년 전 끝을 맺고 말았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드러났지만 사건 책임자들의 이름은 숨겨진 진상규명. 이들의 이름은 왜 감춰져야만 했나? 이 법적으로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기본법이 그 가해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가해를 만약에 밝히는 게 포함되어 있었다면 당시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극력 반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한계예요. 진실을 향하는 여정은 멀고도 멀다. 계단을 내가 쉬어봤어요. 올라가면서. 그랬더니 99계단 높은 자리 모셔놨더라고요.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역사적 진실과 화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들은 지하에서 지금 70년간 나오도 못하고 그렇게 피차먹게 계신데 살인자는 현충원 99계단 높이에 길게 누워가지고 온갖 데 이제 봐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한이 풀어지느냐고요.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런 그 적대 감정, 그 뿌리를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그 캐서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그 냉전과 전쟁으로 인한 갈등의 그 근본을 좀 더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만 됩니다. 2021년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출범했다. 감출 것인가, 밝힐 것인가. 국가폭력의 마지막 퍼즐로 남은 골령골. 이를 찾기 위한 진실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